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에서만 6조 원 넘게 벌어들이며 실적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3분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납품할지로 쏠립니다. 올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3개 중 2개는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IPO 물량을 더 받기 위해 높은 가격을 써낸 뒤 대부분 상장 첫날 팔아치우는 행태를 보여 단기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덜 거치면서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TMF 사태처럼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성장률 제동 우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만 6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반도체 사업의 본격적인 부활을 알렸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HBM3 2등 AI 메모리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부터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었죠. 거기서 나왔던 잠정 실적 집계치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잠정 실적 확정 실적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은 매출이 이제 74조 원 가량 나왔고 영업이익이 10조 4,400억 원 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에 발표했던 잠정 실적과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부문별 오늘 확정 실적 이제 부문별 실적이 나온다는 게 좀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부문 매출이 28조 5,600억 원을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이제 TSMC가 분기에 28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것을 이제 소폭 따라잡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난해 2분기에 반도체 부분이 약 4조 원 넘게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1년 만에 10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이제 스마트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사업부의 매출이 27조 원 이상을 기록해서 같은 기간에 2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이제 원가가 좀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은 다소 좀 줄었습니다. 또 갤럭시와 아이폰의 동시 호조로 삼성 디스플레이죠 SDC의 영업이익이 1조 원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은 단연 이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E 이 AI 반도체를 언제 공급하느냐가 이제 결국 관건인데요. 윤곽이 좀 잡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로이터에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HBM3 5세대 제품이죠 공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5세대 HBM3 8단 제품 양산을 3분기 내에 그리고 12단 제품도 하반기 내에 공급한다고 오늘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HBM 매출 가운데 3분기의 비중이 10% 중반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5세대 제품 HBM3E의 매출 비중이 4분기에는 60%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세대 제품인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이죠. HBM4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출하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도권을 내줬던 HBM에서 삼성전자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HBM3E 제품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에게 HBM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공급 속도를 맞춰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3분기에 HBM3 12단 제품 양산과 함께 4분기에 공급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공급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자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여러 가지 기대 사항이 있지만 AI 메모리도 있지만 또 TSMC를 따라잡고 있는 파운드리 추격을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에서 크게 강조한 게 HBM 공급 본격화도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역량의 개선을 집중하겠다 이런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HBM과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 갤럭시 S25 시리즈의 탑재를 준비 중인 엑시노스 2500이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는데 모바일 칩이죠. 네. 이것을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엑시노스 2500은 좀 중요한 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있는 2세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적용되는 최초의 모바일 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2세대 3나노 파운드리에 대한 일부 성능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제품을 언급하면서 파운드리 성능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5년 뒤 2028년에 파운드리 사업 매출이 지난해 2023년 대비 9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막대한 돈을 들인 만큼 이제 그만큼 수익이 나오겠냐 뭐 이 얘기인데요. 삼성전자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삼성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전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AI 메모리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붐업을 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빅테크들의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른바 AI 거품론이 본격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에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 비용이 과연 너희들이 나중에 돈을 이것을 수익화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로 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투자에 첨락적인 투입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AI 메모리 공급의 확대를 자신을 했습니다. 이미 올해 고객사 대상 HBM 공급 물량에 지난해 대비 4배가량 확보가 돼 있고 여기에 내년에는 2배 이상 더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앞서 SK 하이닉스도 2분기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50%나 늘었고 올해 연간으로 전체로 본다면 지난해보다 300% 늘어날 것으로 자신을 했는데요. 메모리 기업들의 인공지능 메모리 전환으로 또 범용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HBM에 좀 영향을 쏟아부으면서 라인을 그러면 AI 메모리로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말던 범용,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는데 D램과 낸드 제품의 라인에는 공급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격세가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범용 제품들에도 가격 안정세가 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 될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정답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인프라 경쟁에서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승자가 모든 플랫폼을 독식한다는 점에서 이 경쟁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 경쟁이 지속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호실적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올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부진한 영향도 있겠지만 공모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대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동안 이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까지 오르는 그 현상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달에 새내기주들은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코스닥에도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했죠. 이 PNS 미케닉스 어떤가요? 네, PNS 미케닉스는 이 걷기가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재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6년 전부터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0억 원과 1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덕분에 수요 예측에 참여한 모든 기관 투자자가 이 공모가 희망 범위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29% 초과한 22,000원에 확정됐고요. PNS 미케닉스는 오늘 3만 원에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장중 48.86%까지 오르며 쾌조의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3.86%에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좋았고 또 기술 특례 기업치고는 실적도 잘 나오는데 첫날 성적이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 공모가 자체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가 33개인데요. 네. 예외 없이 희망범위 상단이나 이 상단을 초과한 가격에 공모가가 형성됐습니다. 실제 이달에 이노스페이스와 엑셀세라퓨틱스가 상장 첫날 이례적으로 급락했죠. 공모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수요예 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 이 앞다퉈서 높은 가격을 써낸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새내기주 32개 중 21개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뭐 새내기주 3개 중 2개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데 이 공모가를 부풀려 놓은 것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은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고평가됐다. 그러니까 차익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좀 민첩하게 재빠르게 움직였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HD 현대 마린솔루션과 시프트업 그리고 산일전기를 제외한 31개 종목을 상장 첫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상장한 PNS 미케닉스도 어김없이 178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과정에서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걸수록 이 물량 배정 순위가 높아져서 유리합니다. 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인데 이 자율적인 원칙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는 거죠. 실제로 올해 새내기주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평균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 적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단타 매매를 유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공모가에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면 IPO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금융당국은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공모가 과열 현상의 원인으로는 이 초일 가점 제도가 꼽히는데요. 네. 수요 예측 첫날 주문을 넣는 기관에 더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하도록 가점을 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시간을 들여서 이 기업을 분석하기보다 일단 묻지마 베팅에 나서는 배경이죠.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IPO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공모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평가자가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공모 가격의 적정성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네, 금융당국도 수요 예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개입할 경우 시장 왜곡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입니다. 실제 초일가점 제도도 이 기관의 뻥튀기 청약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영 기자였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새로운 혁신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직속의 원스톱 창구를 마련을 해서 개인정보가 일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신속 해결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덜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올 초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월 누적 세수 격차는 줄곧 점점 벌어지더니 10조 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전체 수입의 45%가 들어온 건데 최근 5년 평균을 밑돕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법인세 펑크. 지난해 상반기보다 3분의 1이 급감했는데 기업들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기업부터 금융지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납부 실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금리 덕분에 소득세가 2천억 원 증가했고
소비가 늘며 부가세 역시 5조 6천억 원 더 거치며 추가 결손을 막았습니다. 나라 곳간에 여유가 없어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 정부가 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면 GDP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 정부의 GDP 성장 기여도는 1분기 마이너스 0.3%포인트, 2분기 역시 마이너스 0.5%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야권에서 흘러나오는 추경을 통한 경기 살리기 주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재정 적자가 100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 지출 나가던 거 그거 지금 하여튼 최대한 줄이고 세원 지금 확대하는 것도 잘못 건드리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지금. 정부는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지면서 법인세 회복에 더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예정돼 소득세 등 전반적인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세입 상황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MF 사태까지 터지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 지표가 더 악화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수 부진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신제품 효과에 한 달 전보다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소비 부진의 흐름을 끊어내진 못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 줄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2분기 전체로는 1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을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대표적 생활업종인 숙박 음식점업 생산은 넉 달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내수 반등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 여파에 티몬 위메프 사태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쳐 소비 심리는 오히려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처럼 내수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통위원들 역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물가 상승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약한 내수 경기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겁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해서 연준의 어떤 금리나 이 시그널과 상관없이 내려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부동산 가격,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고요. 그게 잡혀야 일단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보다 앞선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전통적인 해외 건설 텃밭이라 불리는 중동 시장을 넘어 유럽과 미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 시장으로 발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플랜트나 주택 리모델링 사업까지 진출 분야도 다양한데요.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여러 선진 시장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돋보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시장은 이 큰 규모와 안정성 측면에서 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이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건설사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건설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2년 기준 1조 1,900억 달러입니다. 이 중국에 이어서 2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국내 건설사 총 108개사가 490건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건설사는 어딘가요? 예, 여러 대형 건설사도 있는데 특히 눈길이 끄는 건설사는 이 중견 건설사 반도건설입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이 리테일몰 인수까지 이 국내 중견 건설사 반도건설이 최근 미국에서 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형 건설사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중견 건설사가 잇따라 해낸 것에서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건설사들에게 이 진입 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죠. 인허가나 행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반도건설의 이 권홍사 회장이 직접 나서면서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첫 시작은 LA에서의 자체 개발 사업으로 이룬 이 주상복합입니다. 뒤이어서 콘도를 지었고 이 아파트까지 착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리테일몰을 인수를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반도건설은 이곳에 K컨텐츠라든지 K푸드 등 K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도건설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했었던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서 이 개발과 설계, 시행 및 시공, 임대 전반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할 때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미국에서 16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른 건설사들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3년 사이 이루어졌는데요. 삼성물산이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19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축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DLENC가 같은 해 5억 달러 규모의 폴리에틸렌 플랜트를,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2022년 5억 달러 규모의 현대모비스 북미 EA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또 SK 에코플랜트가 블룸 에너지와 함께 미국 병원 시설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공급 설치하는 EPC 프로젝트를 또 수주를 했고, GS건설은 실리콘밸리의 자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살펴보면 이 대형 건설사들 미국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정말 해외 선진국에서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 시공이 아니라 좀 이제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진출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건설사들 해외에서 수주한 거를 보면은 단순 시공에 그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급 사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아무래도 중국 등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수익성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렵게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낸다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 사업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데다가 해당 국가에서 저변 확대도 꾀할 수 있는 투자 개발형 수주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이란 사업 시행자가 기획이라든지 개발, 금융 조달은 물론 앞으로의 시공과 운영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맡는 것을 뜻하는데요. 건설사들이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 공을 들이면서 정부 역시도 최근 들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해외 도시 개발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 사업에 나서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유무상 ODA라든지 정책금융을 연계한 수주 패키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 개발 사업에 맞춰서 ODA라든지 EDCF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투자 개발형 수주액이 1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0%나 급등했는데, 아무래도 국내 건설사들의 노력과 정부의 최근 들어 잇따라 지원 속에서 앞으로 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Venture investment have surged from the $5.4 billion in 2019 to $7.8 billion in 2023. Attracting foreign startups is a key to attracting both capital and talent.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